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앞서 전해드린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인양 작업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SBS 보도국의 원일이, 민성기 두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 그리고 검찰이 조사 내용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갈 때도 29글자의 짧은 입장만을 밝혔는데요. 오늘 조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기자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이 아직도 부인하십니까?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송구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송구하십니까? 살아들면서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하십니까? 네, 기자들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에 타니까는 탄성을 내지르기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됐죠? 그럼요. 들어갈 때 할 얘기를 다 했잖아요. 굉장히 짧은 두 문장이었고 지금 다 8초짜리 멘트였지만 송구하다,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모든 답변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민한테 송구하다라는 말하고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죄송합니다, 면먹었습니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송구하다라는 얘기는 자기의 임기를 다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는 뜻인 거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시종일관 결과적으로는 성실하게 부인했죠. 결국은 부인 조서를 작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고, 과거 전임 대통령들의 수사 시간하고 비교해보면은 21시간이라 그러지만 조사 시간 자체는 14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검토하는 데 지금 7시간이 됐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했었던 그 전략은 예상했던 대로 예상 답안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범죄 혐의는 부인한다. 거기에서 한 발짝도 예상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 조사받고 나오면서 다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조사받았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왜 21시간 걸렸는지 원일이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성기 기자. 네. 21시간이 걸린 이유 좀 소개해 주시죠. 13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조사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서를 꼼꼼히 보면서 하나하나 수정 요구를 하는데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 시간보다는 오히려 조서를 보고 수정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예상보다. 이런 측면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들어가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 친박 핵심이라는 의원과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거는 진술을 거부하진 않겠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시간표 보니까는 지금 그 말씀, 최선을 다해 조사를 받겠다. 8시 40분에 이원석 부장검사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뇌물 혐의는 이원석 부장검사가 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3시간 정도 만에 조사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한웅재 부장검사가 조사를 했는데 왜 뇌물 혐의 조사를 이렇게 짧게 했죠? 확인할 게 별로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부인할 걸로 이미 검찰이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역시 다른 증거들이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뇌물에 관한 그런 부인하는 조사를 오래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앞에 조사를 보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여기에 대한 조사가 앞에 장시간 이어졌는데 거기에 이미 뇌물 혐의에 상관된 조사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기업들이 같습니다. 출연한 돈이 또 뇌물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뇌물이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K재단, 미르재단에 가는 거를 이제 제3자 뇌물로 볼 것이냐. 그리고 독일 비덱 스포츠로 가는 부분은 뭐 일반 뇌물죄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인데 K재단,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관련된 것은 앞서 다 조사가 끝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원석 부장이 하는 부분은 독일에 간 부분인데 그걸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 몰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저한테 들어온 돈 없는데요.
저는 독일과 무슨 일이 있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잘라버리면 검찰 입장에서 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공동체 관계, 뭐 집값을 대신 사줬느니 옷값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뇌물죄라는 큰 죄명에 비해서는 조사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뇌물 혐의에 관한하는 묻는 검찰과 답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어가 달랐어요. 검찰은 한국어로 물어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도 외계어로 답변하는 수준으로 아마 그 벽이 높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에 관한하는 이 법리 이 구조가 명확하게 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재단은 선의였었고, 중간에 최순실이 어떻게 이거를 돈을 챙긴 거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던 거고 최순실한테 배신당한 것이고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는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딱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거고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이 조사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고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상당히 오랜 시간 받긴 했지만 혐의 내용은 전부 다 부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태현 변호사? 예, 일단 알려지는 것들이 이제 혐의 내용으로 부인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더 중요한 건 부인은 어떤 형태로 부인했냐는 것이거든요. 완벽하게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는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에서 그것이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 또는 이제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로 관측이 될 건데 앞서 이제 원일의 선임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들려나오는 어떤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인정을 할 건 하되 결정적인 혐의 부분에서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서 검토 시간이 7시간이나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사실관계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서 검토가 7시간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의 얘기는 전부 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뿐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7시간이나 걸렸다는 건 본인이 뭔가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건데 그 많이 한 얘기들이 당연히 자백은 아닐 거고 일종의 약간 테크니컬리하게 사실관계는 조금은 인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가장 결정적인 부분, 혐의를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아마 그런 형태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 입장에서는 문구 하나하나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었고 그래서 아마 7시간이라는 장시간까지 조서 검토 기간이 길어진 부분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전략과도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조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거를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 정도 하면 그러면 조서를 몇 번 검토했냐. 그러면 상식을 판단해서 평상의 얘랑 똑같다. 그럼 처음에 작성했던 조서에서 뭐 가하고 삭하고 한 거 한 몇 번 정도나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고 통상에는 똑같다. 네,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삼성문집을 드나들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기자들 질문에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좀 넘어서 검찰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 내용을 보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새롭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서 내용 토대로 해서 법과 원칙에 맞게 결정하겠다.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될 것 같다는 거는 기자들이 오늘 브리핑 듣고 나서 생각한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성격이 신중하고 꼼꼼한 분인 것 같다. 그리고 7시간 조서 읽는 과정에서 일부 휴식도 취했다. 그러니까 7시간 밤새 계속해서 조서를 본 게 아니라 휴식도 취하다가 다시 또 조서를 검토하는 작업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진술이 있었냐고 했더니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피의자 신문 조서는 1000쪽은 안 된다. 그만큼은 안 되고 그 정도로 많지 않다. 아마 수백 쪽 정도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검찰이 어제 질문지 작성하는데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작성했던 질문지를 넘겨받아서 그 질문지 내용을 기초로 해갖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조사는 원만하게 잘 진행됐다고 합니다. 만족했을지 만족하지 않았을지는 평가의 문제고 기자들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조사는 원만하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태현 변호사, 예. 검찰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성격이 대단히 신중하고 꼼꼼하신 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조서를 읽는 하나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 수정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 7시간에 걸리는 건데 상당히 사실 이례적인 겁니다. 뭐 유영하 변호사는 상식선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물론 조서 검토 시간에 정해진 건 없으니까 피의자가 글자 하나하나라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뭐 10시간 보겠다고 하면 보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가 지금 순수하게 조사 시간 아침 9시 반에 들어갔으니까 사실 뭐 티타임 한 잔 하고 뭐 10시 좀 못돼서 시작했다고 하게 되면 식사 시간이 점심 전후 2시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시 반쯤에 나왔으니까 12시간이 안 되는 조사 시간인데 그런데 그 순수 조사 시간은 50% 이상이 되는 7시간을 검토를 했다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만큼 진짜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제 신경을 썼다는 것이고 그것이 뭐 검찰인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과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거기다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앞서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듯이 뭔가 이 쟁점을 피해 나가기 위한 어떤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나 행간의 의미 하나하나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걸린 건지는 아마 기소된 이후에 법정에서 아마 그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검찰을 칭찬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악의적인 오보와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갔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검찰은 특검과 달랐다. 이 손봉규 변호사 저 얘기가 민성희 기자 어떤 의도에서 어떤 생각에서 저런 글을 올렸을까요? 그래서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행보나 발언은 모두 구속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좀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런 의도가 상당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원일이 기자는 어떻게? 근데 검찰은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노승건 1차장이 이제 브리핑에서 어떤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마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 있는 거고 검찰 측 반응을 보면은 변호인의 저 이례적인 저런 호평은 본인들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이 자꾸 이제 조서 검토 그러지만 조서 검토가 아니라 사실상 저거는 검사들한테 물어보면 조서 수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하나하나를 들어보면서 A라고 진술을 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을 사실은 따져보니까 이게 A라는 표현이 아니라 B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지우고 다시 거기다가 수정을 할지 아니면 거기다 가피를 해서 이제 지문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수정을 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잘 들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검찰이 예우를 철저히 잘했죠. 왜냐하면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영상 녹화도 뭐 굳이 뭐 고지만 하고 했어도 되는 건데 그것도 뭐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영상 녹화도 그것도 생략을 해버렸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변호인들이 검찰이 굉장히 잘해줬다. 특검과는 좀 달랐다라고 호평은 했지만 그것과 영장 청구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하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중평입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 드려도 뭐 김태현 변호사도 명확하게 답변은 못할 것 같은데 네.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커졌다. 전반환 기자는 아까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김태현 변호사도 그렇게 봅니까? 뭐 근데 이게 그 일반 피의자가 아니라 워낙 전직 대통령이고요.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은 조기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약간 변수나 파장 같은 것들을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굉장히 고민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명분을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얼마나 만들어 주냐는 건데 어제 이제 검찰을 출두할 때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메시지 2마디 29초짜리 메시지라든지 오늘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부분 그리고 손봉규 변호사 저런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과연 검찰로 하여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약간의 선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줬는지는 저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로서도 사실은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검찰이
장시간에 걸친 조사를 끝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는 검찰을 칭찬하는 말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정치권에서는 검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신병 처리도 결정해라. 검찰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네요. 검찰의 수사 방식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법 처리를 할지 온 국민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정치권의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인 판단에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했는지 의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머문 21시간 동안 대기업과의 뇌물죄에 대한 조사는 불과 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무려 7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논란이 없도록 애초에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했어야 했습니다. 87년 이후에 대통령 중에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런 비극과 직면하게 됐습니다. 국정이 이렇게 혼란되고 중단된 기회에 이 시스템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넘어질 때 정비하고 가자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네, 검찰이 많이 고민해서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일요일 다음 주 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칠지 안 칠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결정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에 도착하고 또 검찰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미소를 띄우지 않았죠. 상당히 담담한 표정이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서는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미소를 띄웠다고 합니다. 최경환 의원 오십니까? 지금이라도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서 뇌물량이 인정하셨습니까? 검찰 조사는 김태현 변호사 피의자로 검찰 조사받고 돌아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미소를 띄웠다. 저 미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 열몇 시간에 거의 한 이틀에 걸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친박 핵심 의원들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일단 긴장이 풀리면서 이 앞에는 전부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웃었을 수도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밑에는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손범규 변호사의 문자 메시지와 연관을 시켜보면 나는 오늘 정말 잘한 것 같다. 나는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나는 그동안 나에게 했던 의혹들 나는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속되지 않을 거고 나는 기소돼도 무죄가 나올 거야. 이런 아마 자신감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아마 수사를 두고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백하지는 않을 거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한번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겠다. 아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던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얘기 다 하고 오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저렇게 미소를 띈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할 얘기 다 했다는 거죠.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은 왔는데 서청원 의원은 왜 부인을 보냈죠? 다른 일정이 지방에 일정이 있었다 그러네요. 최경환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가운데 있는 빨간 옷 입고 있는 그 부인이 이선화 여사인데 그 인사를 하면서 안 나오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셨네요라고 인사말을 이제 건넸다는 거잖아요. 저분이시죠? 가운데 있는 들고 분. 계신데 저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인사를 하면서 태극기를 건넸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태극기는 건네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서청원 의원이 좀 나올 법한 이제 친박계의 맏형인데 오늘 지방 일정이 있어서 부인이 대신 나왔고 또 실제로 또 이선화 여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친분이 워낙 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인사하고 그럴 사이가 아니고 얼굴만 보면 서로 아는 사이고 친분이 많은 사이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있지 않습니까? 나올 법도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정현 대표야말로 삼성농집에 오거나 나올 법한데 요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 자택으로 돌아갈 때도 이정현 의원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정현 의원이 소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나도 보자 잘못한 책임이 있어서 당분간 집과하겠다. 중앙에는 안 올라오겠다. 얼마 이런 전에 얘기. 개인적으로 또 상도 치르고 예, 또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좀 올라오기 힘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친박 의원들 가운데서도 최근에 이렇게 지난번에 자택 갈 때 8명이 모이면서 소위 친박 의원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거 아니냐. 이게 향후 대선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았고 친박 진영 가운데서도 좀 온건한 진영에서는 이게 여론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요청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친박 의원들이 인간적인 도리로 최소한만 가고 이렇게 너무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건 자제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것이죠. 예. 지금 화면에 표정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표정이 나옵니다. 왼쪽이 검찰에서 나올 때 표정 같고 오른쪽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표정인데 나올 때는 상당히 표정이 굳어 있는데 집 앞에 도착해서는 표정이 환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검찰 역사상 4번째로 검찰의 소환 통보 받았고요. 역대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받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인 21시간 반을 검찰청사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텔레비전 합동 토론회 소식 어제 6번째로 열렸습니다. 경선 후보자들, 민주당 후보자들 4명이지 않습니까? 점점 상대방에 대한 검증의 강도, 비판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안희정표, 그야말로 청산할 세력과 대연정하겠다는 그런 정치로는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사실상의 기득권 대연정으로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월 100만 원에 해당되는 걸 주는 것보다는 네. 그 예산을 오히려 좀 아껴서 청년 실업, 청년 알바생. 예. 단순히 복지 정책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씩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네. 이재명 의원님. 제가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제가 주도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이럴 때는 네. 격조 좀 해주세요. 제가 드린 안대범 후보님 별명 마음에 드세요?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안대범 후보님은 말씀하는 걸 잘 이해가 안 돼요.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은 계속 강조하셨고 그래서 하실 거냐고 하면 협치라고 하셨다가 대연정이라고 하셨다가 도대체 어쩌시겠다는 걸 모르겠고 6번째 토론을 하는 동안 지금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적폐청산과 국가개혁과제에 합의할 수 있으면 그 합의를 토대로 연합정권을 꾸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합의가 불가능한 세력이라는 걸 모릅니까? 노력을 해봐야죠. 네가티브 정말 우리끼리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신 문제는 우리를 돕던 사람들이 네거티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문재인 후보님을 돕는 분들도 네거티브를 엄청 합니다. 저는 네거티브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네. 믿어요. 그러나 주변에 보면 정말로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하시거나 조금 단속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주변에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화력은 문재인 후보님 쪽이 제일 좋습니다. 적어도 선대위 차원에서는 조금 그것까지 있지만 말자. 문 후보님은 참 점잖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 후보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아프게 때립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주변 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대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희정 후보님의 대연정 이런 방침에 대해서 반대 의견, 비판 의견을 내기는 했을지언정 그거하고 네거티브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긴 시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두 사람 사이의 공방이 예전 동지 같지 않다.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니, 일단 언어가 거칠어졌어요.
둘 사람의 언어가 거칠어졌고 토론회에서 지금 방송에 나가니까 막 억제를 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하는 언어도 거칠어졌지만 토론회 이후에 양 진영에서 주고받는 이런 설전들을 놓고 보면 이게 언어가 거칠어진 게 그냥 어떤 이 전략상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2년도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금강팀과 부산팀 간의 그런 갈등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저 두 후보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이제는 서로 막 배신감을 느끼면서 등을 돌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받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적확한 표현으로 하는 표현이 딱 있기는 한데 이게 방송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거의 그 수준까지 갔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새벽에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새벽 2시에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그 얘기는 저희가 또 잠시 뒤에 또 해야죠. 서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 후보하고 안 후보의 지금 이 설전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어떤 언어적 공격 이 화법까지도 지금 이제 격화가 됐습니다. 지금.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금강팀, 부산팀은 얘기하니까 2002년 당시에 금강팀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보좌진들, 그리고 부산팀은 그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부산의 노무현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산은 구성됐던 부산이고요. 거죠. 금강은 저 충남 금강이 아니고 여의도에 있는 금강 빌딩에 있었기 때문에 금강팀이에요.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네거티브 공방 갖고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나 상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는 상당히 감정이 쌓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연정 그리고 선의 발언 논란 이거 가지고 문재인 캠프 쪽에서 엄청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전두환 표창 논란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좀 사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거 네거티브다 그러고 집중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내 발언은 폄훼하고 왜곡해서 공격하면서 내가 지적하는 거는 왜 네거티브라고 이렇게 공격하느냐 이런 좀 섭섭한 심정이 상당히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두환 장군의 표창 논란 거기다가 다 아들 채용 의혹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집중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은 본선 가서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같은 편끼리 이렇게 싸워서는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온 내용이 안희정 충남지사가 오늘 새벽 2시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죠. 민성 기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자신들의 발언은 정책 비판, 타인의 비판은 네거티브인가.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캠프의 태도는 타인을 얼마나 즐겁하게 만들고 정떨어지게 하는지 아는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미워하면서 결국 그 미움 속에서 자신들도 닮아버린 것 아닐까.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 둘, 셋 해갖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었던 걸로 저는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사례가 대연정, 두 번째 사례가 그 선의 발언 논란, 그리고 세 번째 사례가 그 전두환 표창 논란. 이렇게 세 가지를 들면서 이렇게 내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공격하고 내가 지적하면 또 이렇게 네거티브라고 폄훼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정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그 안희정 지사가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 전에 카톡방을 통해서 참모들한테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이거 올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경선 앞두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가 새벽 2시에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진짜 독한만 먹고 올린 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안희정 지사의 저 글에 대한 반응 나왔습니까? 로우키예요. 뭐 이제 진위가 뭔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적절치 않다,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자극하지 않겠다 해서 한 발 빼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치고 빠진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쪽에서는 지금 더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후보의 두 사람의 갈등의 근원은요. 이 갈등의 네거티브 공방의 핵심이 캠프가 아니고 후보들 개인이라고 지금 서로들 지목하고 있는 게 그게 이 본질이고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 떨어진다 그랬는데 어떻게 놓고 보면 문재인과 안희정 두 사람이 떨어질 정이 서로 있을까조차도 정치권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두 핵심 참모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 간에 그렇게 이 정이 있었느냐 이거죠. 그게 그 캠프 간에는 그런 이제 가장 근본적인 갈등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갈등이 좀 있어요.
과연 떨어질 정이 서로들에게 있는가.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계속 우리는 원팀이다, 한 팀이다,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쪽에서는 반발하는 게 그럴 법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짧게 우리 두 분 또 김태현 변호사도 기사 관심 있게 봤을 테니까 그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하는데 공방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정말로 네거티브 좀 더 많이 한 쪽이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 취재 또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었을 테니까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양으로 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사람도 많고 그리고 SNS상에서 활동하는 캠프 인사들도 많고 정식 캠프에 와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우호적인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대연정과 선의의 발언 나왔을 때 SNS상에서는 사실 문재인 전 대표 측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안희정 지사를 공격하는 글이 훨씬 많았죠. 네거티브는 말 그대로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이제 선거 전략상의 네거티브인 거고, 어떠한 이슈가 됐을 때 비판을 하는 양으로만 놓고 보면 한 8대2 정도로 문재인 후보 쪽이 많은 거는 그거는 사실이죠. 다만 이거를 정상적인 비판이냐 네거티브를 볼 거는 이제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쟁의 이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캠프 전략에 대한 전략들의 네거티브에 대한 공방이 아니라 두 후보가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게 이게 위험수위를 넘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예전의 동지가 이제는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각을 세우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 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워낙 앞서가다 보니까는 약간 해프닝 같긴 한데요. 이 강남구청장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계속 각을 세웠던 분인데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어떤 내용이 그 SNS 상에서 뭐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단언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줄여서 저렇게 부르는 거죠. 반대 진영에서 노무현, 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이거 신현희 구청장이 직접 쓴 거예요? 아니면은 누가 보내온 거를 그냥 전송을 한 겁니까? 저 내용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강남구청장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카톡방에 한 150명 정도의 멤버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막 퍼날르는데 누군가가 쓴 글을 신현희 구청장이 퍼날랐어요. 근데 본인이 퍼달랐다고 지금 인정도 안 하고요. 강남구청에서 해명한 것만 놓고 보면 이게 구정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내용도 잃지 않고서는 막 서로가 퍼날르는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뒤늦게 해명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신현희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박원순 시장하고도 워낙 각을 세우고 이런 험담을 주고받는 것을 개의치 않는 이제 구청장이다 보니 이제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이걸 문제를 삼고 남는 거죠. 뭐 고발도 한다 그러고요. 근데 현재만 놓고 보면 강남구청에서 이거는 신현희 구청장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 퍼날르다 보서 일어난 해프닝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뭐 아무리 그렇게 해명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이런 식의 글들을 받고 전송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경솔하다. 책임 묻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네요. 뭐 일단 오늘 내놓은 입장은 강남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글을 처음 쓴 사람 이런 사람도 찾아내가지고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비방 글들이 벌써 작년 총선 때를 넘어섰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글들 또 이른바 요즘 많이 나오는 가짜뉴스 사실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비하하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비하하는 표현에 이제 사실관계도 섞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은 유권자들이 걸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워낙 카톡 같은 것으로 정보도 홍수가 되고 그다음에 가짜뉴스를 만들 때 보면 뭐 버젓이 언론사 이름까지 딱 적실해가지고 뭔가 진짜 기사처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정보의 왜곡이 되게 되면 그게 잘못된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도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유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제 구속 수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민주당 소식 중심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당 3명의 후보들 간의 경선 토론회 SBS가 중계방송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음 못 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 저희가 오늘 토론회 가운데 핵심되는 부분 여러분께 압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부터 1분입니다. 예, 우선 저희들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가운데 작년에 총선 직후에 국가에서 리베이트 조작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1심에서 모두 전원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의 지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이제는 호남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호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호남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후보가 이번 호남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고 그 후보가 정권을 창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호남인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영남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영남 사람은 우리 호남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권을 만들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의타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스스로 독자적인 그 지분을 갖고 그리고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국민의당 경선 후보들 간의 텔레비전 합동 토론회, 이 소식은 그냥 새 후보의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이 기자, 민성기 기자, 김태현 변호사,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